남북이 오는 20일, 25일 금방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벤처기업의 스톡 옵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를 강매하는 일정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3월부터 대폭 오릅니다. 국내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동안 5% 가까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1900선 재탈환에는 실패한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마감 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510선 하회하면서 마감 지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미 경기 반등과 함께 그리고 신흥국 금융위기 불안이 다소 진정 국면을 접어들면서 1077원대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 고병기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47포인트 오른 1891.3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12월 제조업 수주 감소폭이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온 데 따른 기대감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도 기관과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기관이 2,416억 원, 개인이 452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2,89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사흘째 팔자에 나섰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운송장비, 유통업이 1% 이상 상승했고 서비스업과 보험업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의료증밀업이 2.15%나 빠졌고 통신업과 섬유의복, 증권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4.06% 올랐고 네이버, 현대차, KB금융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과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8% 내린 505.62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내린 1077.0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G2 국가의 제조업 지표 둔화와 함께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한국 증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국내 증시가 언제까지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네, 외국계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 추세와 내수 회복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굳건한 경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신흥시장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에 나설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국통으로 알려진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한국법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머징 마켓 중심의 증시 변동성은 기본적으로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 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단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만큼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는 현상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전문은 이어 한국 주식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주가 지수의 밸류에이션이나 기본 펀더멘털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이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머징 마켓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계 증권사 대표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 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여전히 양호하다며 한국은 신흥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상당 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투자자는 신흥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양호한 국가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러한 신흥시장 내 포트폴리오 조정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 한진해운홀딩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이 되는 해운산업 부분과 3자 물류 부분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신설이 되는 해운사업 부분은 향후 한진해운과 합병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약 4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에 편입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 한진해운홀딩스는 3자 물류 부분만으로 가지고도 별도의 법안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나요? 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은 최근 채권단 및 시수기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한진해운홀딩스를 비롯해 한진해운, 대한항공 등 관련 기업들 모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진해운은 370만 주가 넘게 거래되면서 6.73%나 올랐고 한진해운홀딩스와 대한항공도 각각 8.91% 상승 7.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주가 역시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한진해운홀딩스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나쁠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김민지 이트레이드 증권 연구원은 해운 업황 악화로 한진해운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더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생긴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류 사업만을 떼내어 운영하게 될 한진해운홀딩스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견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딱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회사가 되지 못한다는 평입니다. 강성진 동양증권연구원은 향후 한진해운홀딩스의 주력 사업이 될 사이버 로지텍의 해운 물류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현수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최근 항공 업황이 살아나고 있지만 해운 업황의 경우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한진해운 유증 참여 및 추가 지원을 공식화함으로써 계열사 리스크가 부각되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이 오는 20일에서 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의 2월 중순 개최 제의에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3월 이후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협의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2월 이산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 상봉단의 숙소도 정부가 요구한 대로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 실무준비단은 상봉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7일 방북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 옵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우석 부총리는 오늘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방안 회의에서 현행 과세 부과 방식 이외에도 스톡옵션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벤처업계에서는 주가가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정부는 개선안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연내 선택적 과세가 허용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를 경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3월부터 대폭 오릅니다. 은행이 은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꺾기에 대한 제재 근거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꺾기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올라 기존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실버바 판매 대행은 사전 신고 없이 할 수 있으며 실버 적립계좌 매매는 사전 신고 후 허용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동안 5% 가까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업 실적 조사기관인 FN가이드가 200개 상장기업의 2014년 영업이익을 추정한 결과 연초보다 4.7% 떨어졌습니다. 소재, IT, 에너지, 산업재 등 경기 민간업종이 하향세를 주도했습니다. 배성영 현대증권연구원은 1월 내내 4분기 실적 충격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의 전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전망치 하향 추세가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이 지나야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91조 3,07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2002년 83조 1,000억 원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민간 부분의 타격이 컸습니다. 공공부문은 36조 1,700억 원으로 6% 늘어 2009년 이후 4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민간 부문은 55조 1,370억 원으로 18% 감소했습니다. 민간 부문 수주액이 60조 원을 밑돈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은 최악의 한 해였다며 올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각종 금융사고가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한 달째 접어드는 카드사 정보 유출을 비롯해서요. 지난해는 동향 상태도 있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에는 이 저축은행 문제도 함께 터졌습니다. 금융계에 잇따른 금융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체계의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경제부 임세원 기자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가 바로 금융감독 당국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11년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1년 전 이맘때는 동양 사태가 금융계를 달궜죠. 동양 사태가 마무리되기 무섭게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 금융업권을 돌아가며 벌어지는 다양한 금융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체제가 화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의 문제점은 뭔가요? 네, 먼저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과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약 250명 규모의 관료 조직입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서 금융회사나 관련 기관을 검사하고 상시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위보다 규모가 훨씬 큰 1,800명에 가까운 조직이고요. 완전한 민간은 아니지만 완전한 행정부도 아닌 민과 관이 반씩 섞인 형태입니다. 정부로부터 반독립적이면서 공무원보다 높은 연봉으로 금융계의 우수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 이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위가 머리라면 금감원은 손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따로 움직이면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두 기관들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두 기관이 서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직접 검사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현장에서 수렴한 각종 정보는 금융위에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두 조직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신분이 다르고 건물도 금융위는 서울 광화문에, 금감원은 여의도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동양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0년 금감원 안에서는 이미 동양그룹에 문제가 있고 법규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금융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중순 검찰 수사 중간 발표에서 시작됐지만 금감원은 자세한 실태를 금융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금융위가 대책 중의 하나로 전화로 고객을 모집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전면 금지시켰을 때 금감원은 저소득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어제 일부 철회했습니다. 이 소통의 부재부터 다양한 부작용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기관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사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한 몸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내부 회의체인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모으고 금감원을 분리했는데요. 7년이 지난 현재 최소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통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수장이라도 하나로 합친다면 지휘나 소통의 길이 뚫리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요. 금감원은 현장에 맑은 반면 금융위는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양쪽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현실성 있는 금융정책과 감독도 가능합니다. 국회에서도 다음 주부터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와 함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임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바이오 의약부문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3,010억 원을 출자합니다. 에버랜드는 2월과 8월, 내년 2월과 8월 등 4차례로 나눠 3,01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출자금을 인천 송도 캠퍼스의 제2공장 건설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그룹은 2011년 바이오 의약부문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투자 목적 회사 넘겨 매각을 추진합니다. 나머지 자산은 자체적으로 개별 매각을 추진합니다. 현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매각 대상 계열사와 자산 중 현대증권 등 금융계열 3개사만 사는 SPC에 넘겨 일부 자금을 수혈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자산운용과 현대저축은행은 현대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매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KT 황창규 신임 회장이 본사에 이어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에 착수하면서 KT의 인적 쇄신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최근 53개 전 계열사 대표에 재신임 여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계열사 사장 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주식카드 이강태 사장은 사임이 통보됐으며 KT렌털,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임기 만료로 교체됩니다. KT파워텍, KT네트워크스, KT스포츠 대표 등도 사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화 환전상이 4년 만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환전상은 1,275개로 전년보다 68개 늘었습니다. 환전상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환전 영업을 폐지한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환전상 등록이 다소 회복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환전상은 일정한 영업점만 갖추고 등록을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제한적인 외환 업무를 취급합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